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활과 윤리 6강 직업 윤리를 할 차례입니다. 자, 모두 수특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네,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직업과 청렴의 윤리인데요. 자, 먼저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직업 생활과 행복한 삶이라고 해서 첫 번째 직업의 의의. 직업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일을 의미하고요. 경제적 재화를 취득하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직업이라는 말의 어원은 동양에서는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나타내는 직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을 뜻하는 업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운수업을 업으로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 업자가 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자, 서양에서는 프로페셔는 일이 지니는 사회적 지위나 위상을 강조하는 말이고, 보케이션은 신의 부르심이라는 종교적 의미를 담은 말로, 직업이라는 그 용어가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교양 상식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의 기능은 생계 유지, 자아 실현, 그리고 사회 참여하는 방법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상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요 내용은 동양의 직업관과 서양의 직업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동양의 직업관에서는 역시 공맹순, 공자, 맹자, 순자가 제시한 직업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자와 맹자인데요. 자, 공자의 직업관은 여러분 이제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공자는 자신의 직분에 각자가 모두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는 정명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정명, 자, 이름을 바르게 한다, 이름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해서 여기서 명은 직분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직분과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정명이기 때문에 이 정명이라는 것은 정명사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정명이라는 것은 사회적 역할 분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명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공자가 사회적 역할 분담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분담을 하느냐 하면, 자, 공자와 맹자가 동일한데요. 자, 덕을 기준으로 덕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기준으로 해서 자, 군자와 소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군자는 무엇을 실천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자신을 먼저 닦고 수기, 자신을 먼저 닦은 다음에 자신의 내면을 완성한 다음에 무엇을 편안하게 한다? 사람을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이죠. 그래서 군자는 자신의 내면의 도덕적인 완성을 추구합니다. 반면 소인은 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인이에요. 소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쫓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다스리는 일에 만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종사하고요. 소인은 생산직에 생산하는 일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군자는 다스리는 일. 이렇게 역할이 분담이 되는 거죠. 자, 맹자는 이 공자의 정명 사상을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 자,
맹자는 먼저 여기 볼게요. 대인의 일과 소인의 일을 구별하여 사회적 분업과 직업 간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함. 그리고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직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 항산이 일정한 생계 수단이죠. 항산이 도덕적 삶, 즉 항심의 변치 않는 도덕적 마음, 항심의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맹자는요. 맹자입니다. 자, 직업을 글씨가 이게 펜이 펜 쪽을 바꿨는데도 그러네요. 자, 직업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도덕적 삶의 기반으로 생각합니다. 직업이 도덕적 삶의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백성에게 무엇을 제공해 줘야 합니까? 직업이 도덕적 삶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국가는 백성에게 일정한 생계수단, 즉 생업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백성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자, 백성은 유항산이어야, 이제 여러분 익숙하죠? 유항산이어야 유항심이다. 도덕적인 마음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 비교. 선비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무항산이라도 일정한 생계수단이 없다 하더라도, 생업이 없다 하더라도 유항심이라고 합니다. 선비에게는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맹자도 덕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 역할 분담을 합니다. 사회적 역할 분담을 하는데요. 사회적 역할 분담.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하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대인의 일과 소인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대인과 소인으로 나누는데요. 이 대인은 어떻게 또 불릴 수 있냐면요. 노심자라고도 칭합니다. 노심자라는 것은 마음 심자이거든요. 노는 그러니까 수고로울 노자예요. 수고로울 노자. 그래서 마음을 수고로이 하는 자,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가 노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심자는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일까요?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정신노동.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노심자는 일반 백성이겠어요? 선비겠어요? 네, 선비겠죠. 선비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 소인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수고롭게 할까요? 자, 힘을 수고롭게 합니다. 몸으로 힘을 쓰는 사람이죠. 힘역자입니다. 그래서 몸을 수고로이 하는 자라고 해서 무슨 노동에 종사해요? 육체 노동에 종사. 노동. 자, 일반 백성이 되겠습니다. 야, 오늘따라 글씨가 너무너무 안 써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백성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대인 또는 노심자. 자, 이 선비는 어떤 부문에 어떤 일에 종사하게 될까요? 아까 공자에서도 봤지만, 자,
통치하는 일을 하는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 일. 다스리는 일에 종사하고요. 자, 소인 또는 노력자. 네, 일반 백성은 생산하는 일에 종사를 합니다. 나라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네, 생산하는 일에 종사를 한다. 그래서 자, 대인, 소인, 대인이 이렇게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려서 일반 백성을, 네, 살게 하고요. 또 생산자는 통치자에게 이제 말하자면 이 삶의 기반, 그러니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거죠. 생산을 통해서.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관계에서 우열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네, 맹자는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우열을 따지는 관계는 아니다. 다만 덕을 기준으로 해서 덕이 더 많은 사람은, 네, 통치 다스리는 일을 하고 덕이 부족한 소인은 생산하는 일을 담당한다. 서로 이 어느 한 부분이 존재하지, 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고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일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 맹자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순자인데요. 자, 공맹순, 네, 동양의 공맹순 세 번째 순자입니다. 순자는 먼저 우리 교재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보시면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는 예에 따를 것을 강조함.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올바로 수행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봄. 네, 사실 순자도 공자의 정명을 이어받았습니다. 네. 느낌 있죠? 네, 그래서 자, 순자는 다만 공자와 맹자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공자와 맹자가 성선설이었다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봤다면, 순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네, 성악설을 제시합니다. 성악설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학설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는데요. 자, 이것은 순자가 모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봅니다. 자신의 욕구만을 추구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인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순자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예를 통해서입니다. 네, 예를 통해서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순자의 직업관은 자, 예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공자와 맹자는 덕을 기준으로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자는 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기준으로 무엇과 무엇에 따라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여기 또 이 수특 교재에서는 뭐라고 제시하고 있나요? 네, 적성과 같은 말입니다. 적성과 능력에 따라 무엇을 분담해요? 네,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순자가 이 자질과 능력 그리고 적성과 능력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는 이 사회적 역할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를 해요. 사농, 공상으로 제시합니다. 사는 선비사자, 농은 농사 짓는 농민, 그다음에 공은 여러분 장인 공자인데요.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는 사람 있죠. 이렇게 어떤 도구라든지 뭘 만들어내는 사람을 이렇게
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은 상인, 사고 팔고의 그런 업종에 이렇게 종사하는 분들을 상이라고 해요. 상인. 사, 농, 공, 상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런 역할을 자질과 능력에 따라 적성과 능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합니다. 자, 이 자질과 능력, 여러분, 적성과 능력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어떤 신분, 네, 선천적인 신분, 이건 타고난 신분이죠. 신분과 어떤 후천적인 노력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는 걸까요? 네. 후천적인 노력을 더 중요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자의 경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왕공의 자손으로, 그러니까는 임금의 자손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얘를 따르는 것이 부족하다면, 얘를 따르는 것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서민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민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선천적인 신분이 서민이라 하더라도 얘를 따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면 사대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순자입니다. 그래서 신분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순자의 직업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의 이 사회적인 역할에 있어서의 직업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이 또 순자의 직업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 제시문을 통해서 이해를 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동량의 직업관, 지금 공맹순을 살펴봤는데요.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맹순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모두가 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사회적 분업 체계. 네, 사회적 분업 체계를 긍정한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 다음에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먼저, 차이점은 공자와 맹자의 경우에는 무엇이 불가능해? 네, 계층이나 신분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절에는 이제 신분제가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이루어지던 구분되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타고난 신분을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는 아주 불가능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자와 맹자는 그러한 관점에서, 시대상의 관점에서 계층과 신분 이동을 이제 불가한 것으로 가정하고 직업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 순자는 굉장히 혁신적이죠. 순자는 계층이나 신분 이동이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자질과 능력에 따라. 자질과 능력 또는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신분 이동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중심이죠. 능력 중심. 자, 이렇게 해서 동량의 직업관은 끝났습니다. 자, 동량의 직업관에서 개념 플러스 장인정신이 있는데요. 장인정신이란 자신의 기술을 탁월하게 연마하여 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에 헌신하는 것으로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정신은 우리가 어떤 흔한 농담으로도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네, 농담할 때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장인정신을 한번 발휘해봐. 이런 말을 우리가 저만 쓰나요? 네, 좀 흔히 쓰는데요. 옛날에는 장인이라고 하면 평생 한 가지 일에만 몸을 바쳐서 그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일을 배우고자 하면 장인 아래에 들어가서 도제가 되어서, 도제식으로 이제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면 장인 아래에 들어가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장인이 하는 모든 하나하나를
다 배우는 거죠. 장인의 어떤 직업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마음가짐이라든가 직업 정신, 그런 것까지 다 배우는 게 바로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인 정신이라고 하면 보시면 네, 전문적인 기능과 품성을 지닌 장인이 될 것을 강조하는 개인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는 사회적 측면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어떤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정성을 모두 쏟으면서 끊임없이 이제 연구하는 마음으로 일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장인 정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서양의 직업관인데요. 서양의 직업관은 잠깐 시간 한번 볼게요. 아이고, 몇 분쯤 찍혔는지. 20분. 네. 서양의 직업관까지 후딱 하겠습니다. 자, 서양의 직업관에서는 플라톤, 중세 그리스도교, 칼뱅, 마르크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서 볼 텐데요. 자, 플라톤이 고대, 자, 중세, 그리고 근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대 플라톤입니다. 자, 플라톤은 각자 타고난 고유한 기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면 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자, 플라톤의 직업관을 우리가 어떤 이제 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냐면요. 플라톤이 쓴 국가론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알라딘 그 인터넷 서점에서 이미지를 따왔는데요. 이 책 말고도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플라톤의 유명한 대화론 중에서도 또 국가론이 네, 유명한 책입니다. 대화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읽기가 굉장히 수월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은 이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 국가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대화 내용, 이제 플라톤이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네, 직업관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자, 플라톤은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개인과 국가가 굉장히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유사하다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 영혼 3분설. 영혼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게 영혼 3분설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에 있어서 이제 설명을 할 때는 국가에는 세 계층이 있다. 세 계층 혹은 세 계급으로 생각하셔도 되세요. 계급이 있다. 자, 영혼 3분서부터 볼게요. 자, 모든 인간의 이제 영혼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또 그림을 못 그리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 머리에는 어떤 영혼이 있느냐? 이성이라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가슴에는 기계라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배에는 욕망이라는 영혼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성과 기계와 욕망으로요. 이성은 어떤 우리 인간이 제 진리를 파악하게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게 하죠. 기계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뭔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려움 없이 그것을 이렇게 추구하게 해주는 그런 용기 있는 힘, 이런 것들을 기계라고 합니다. 근데 욕망은 우리가 자고 싶고 먹고 싶고 네, 이런 수면욕, 식욕, 네, 성욕 이런 것들을 다 욕망이라고 하죠. 우리가 막 추구하는 것, 이렇게 충동적으로 바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이 다 욕망이겠죠. 자, 그런데 이 영혼이 이렇게 이성, 기계, 욕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이성이 자, 각각의 영혼이 가장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가 바로 덕이에요, 덕.
이 영혼이 가장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가 덕인데요. 이성이 가장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는 지혜의 덕을 형성합니다. 이성이 가장 탁월하게 발휘되면 지혜의 덕을 형성해요. 자, 기계가 가장 탁월하게 발휘되면 용기라는 덕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욕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무조건 모든 욕망을 없애야 될까요? 아니죠. 네, 여러분 적절한 욕망은 적절한 추구, 적절히 추구하고 또 지나친 욕망 추구는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일정하게 자주고 먹어주지 않는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욕망을 다 없애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욕망을 탁월하게 적절하게 추구하고 제한하는 탁월하게 발휘한 상태가 되면 절제라는 덕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절제라는 덕을 형성하게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지혜와 용기와 절제라는 세 가지 덕을 조화롭게 형성하게 되면 인간은 정의로운 인간, 정의라는 덕을 형성하게 되어서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플라톤은 국가에 세 계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계급이요. 자, 어떻게 나뉘냐 하면 통치자와 그 다음에 방위자, 그 다음에 생산자로 나뉩니다. 생산자. 자, 통치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요. 방위자는 국가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외부의 적의 침입으로부터 이렇게 방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생산자는 경제 활동을 담당합니다. 자, 그런데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가장 잘 형성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고요. 자, 용기의 덕을 가장 잘 형성한 사람이 방위자가 되고요. 절제의 덕을 가장 잘 형성한 사람이 바로 생산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개인과 국가가 유사점,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플라톤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좀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나요? 자, 통치자가 지혜의 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자, 이 상위의 덕을 가진 사람은 요 하위의 덕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통치자는 지혜의 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모두 갖추는 사람이에요. 방위자는요, 지혜는 부족하지만 용기라는 덕을 가지고 절제라는 덕도 가지고 있어요. 생산자는 절제의 덕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치자는 지혜를 가지고 국가와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선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를 파악하고 방위자와 생산자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방위자는 통치자의 그 안내에 따라서 협조해서 이 용기를 가지고 국가를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산자는 절제. 그렇죠. 생산자가 절제하지 않으면 이 무한정,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에게는 절제라는 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이 세 계급, 세 계층이 조화를 이룰 때 그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 라고 플라톤은 제시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개인과 국가에 대한 이해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은 직업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플라톤이 이 국가론에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요.
자, 이 플라톤의 이 국가론의 이상 국가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의 국가가 아니라 이상 국가예요. 플라톤이 그리는 완전한 이상 국가입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국가가 이상 국가인가 라는 이 추상적인 상상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든 백성들, 이제 세 계급, 모든 이제 국민들은 자녀를 낳으면 자, 국가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공동육아라는 것을 합니다. 공동육아. 그래서 어떤 계급에서 태어났든 관계가 없어요. 통치자의 자녀이든 방위자의 자녀이든 생산자의 자녀이든 태어나면 모두 국가에게 보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품에서 공동 육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국가가 키우는데요. 자, 태어났을 때부터 약 20살 정도까지 여러분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약 20살 정도까지는 무엇을 국가에서 가르치냐면 문학, 음악, 그리고 체육 주로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20살 정도가 됐을 때 무엇을 하느냐? 자, 1차 테스트, 1차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단계를 이 시험에서 합격을 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이 되느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 생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산자.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수호자 계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호자 계층. 수호자 계층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 방위자와 통치자를 합쳐서 수호자 계급 또는 수호자 계층이라고 해요. 계급, 수호자 계층이라고 해요. 같이 수호자로 묶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1차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 수호자 계층, 수호자 계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이제 군사훈련. 이제 이 단계부터는 군사훈련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변증법, 네, 도덕 철학, 수사학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약 35살 정도까지 약 35살 정도까지 이걸 배우다가 자, 요때가 되면 2차 시험을 칩니다. 2차 시험. 그래서 자, 2차 시험을 치는데 2차 시험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 2차 시험에 통과하면 이제 어느 계층이 될까요? 어느 계급? 네, 통치자 계급에 들어가는 겁니다. 통치자 계급. 자, 2차 시험을 통과하면 이때부터서는 이제 실질적인 정치 경험을 쌓기 시작해요. 실질적인 정치 경험을 쌓기 시작하면서 이 중에서 이제 약 50세까지 네, 정치 경험을 쌓으면서 이 중에서 네, 뛰어난 사람들은 통치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철인이라고 하는 거죠. 철인. 통치자 중에서 철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그렸던 이상적인 정치 체제가 철인 통치이죠. 철인 통치. 네. 철인이 다스리는 것. 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중우 정치로 타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플라톤이 비판했다고 했죠. 중우 정치라는 것은 어리석은 민중의 정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철인이 여기서 철이라고 하면 그 무쇠팔 무쇠다리 그 철이 아니라 네, 철학자 할 때 철입니다. 철학자. 네,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가 다스리는 통치를 네, 지향했다는 거죠. 이상적인 정치라고 봤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배경 설명을 왜 했느냐 하면
그 플라톤의 직업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자, 플라톤은 아까 우리가 그 동양으로 다시 돌아가 봤을 때 순자는 자신의 타고난 자질과 능력, 그다음에 적성과 능력에 따라 신분이동이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플라톤의 관점에서 여러분, 신분이동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신분이동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신분이동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계급에서 태어났든 관계없이 국가가 공동으로 육아를 통해서 자, 똑같이 교육을 받아서 똑같은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능력과 자질, 적성에 따라서 무엇이 정해져? 계급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분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동은 이 신분이동이라는 것은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신분이동,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타고난 성향. 플라톤의 말이라고 그 표현을 빌리면 각자 타고난 고유한 기능, 지혜, 용기, 절제, 무엇이 더 뛰어나느냐 이런 거죠. 고유한 기능 또는 타고난 성향이라고 해요. 타고난 성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성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자, 그래서 무엇으로 태어날 때 무엇으로 태어났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의 능력에 따라서 이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계급 또는 계층이 글씨보다는 선생님 말을 들어주세요. 자, 계급이 확정된 후에는 글씨가 너무 안 써지네요. 자, 확정된 후에는 무엇할 수 없다? 절대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자, 이동은 안 된다. 계급이 글씨가 왜 이럴까요? 죄송해요. 계급이 확정된 다음에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능한 방위자는 생산자 계급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무능한 방위자는 생산자 계급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라는 선지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왜냐? 무능한 방위자라고 해서 이미 방위자 계급으로 결정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앞에 무슨 말이 붙든 상관없어요. 이미 방위자예요. 무능한 방위자는 생산자 계급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런 교육과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서 계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한 번 결정된 계급은 더 이상 이동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플라톤의 관점에서 반드시 한 사람은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른 직업을 넘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하되 다른 사람의 그 일을 넘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플라톤의 기본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네. 필기가 너무 이상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넘어갈게요. 이제 중세 그리스도교와 칼뱅입니다. 중세 이제 고대가 플라톤이었고요. 중세 그리스도교인데요. 중세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아주 장악하고 있던 시절이죠. 자, 그래서 중세의 노동은 원죄에 대한 벌로서 신이 부과한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속죄 차원에서 노동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천지 창조가 되고 아담과 이브가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라고도 하죠.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 아담과 이브가 그 실오라기 하나도 이렇게 몸에 걸치지 않고 이렇게 알몸으로 해서 그
거의 뭐 천국 같은 거죠. 일을 하지 않아도 정말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러한 곳에 살다가 그 하느님께서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죠.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과실을 따먹음으로써 이제 뭐가 생겼어? 원죄가 생긴 거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그 선악과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버린 것에 대한 이 원죄에 대한 벌로서 무엇을 내렸다고 하냐면요. 수치심을 가지게 했다고 해요. 아담과 이브에게 수치심이라는 벌을 내려서 이제 옷을 입게 된 거죠. 몸을 가리게 된 거죠. 알몸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다 있었는데 이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벌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노동은 원죄에 대한 벌로서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벌로서 신이 부과한 것이다. 이제는 너의 노력을 통해서만 먹고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속죄의 차원에서 노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중세의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여러분 어떤 이 일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는 것은 굉장히 지탄받을 일이죠. 지탄받을 일. 부끄러운 일. 그래서 왜 수도사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종교에 귀하신 분들이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시잖아요. 금욕적인 생활. 엄격한 금욕적 생활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런 성직자들이 성직자를 제외한 어떤 노동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자신의 그 벌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직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칼뱅은 근대의 종교개혁.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루터 떠오르시나요? 네. 루터와 마찬가지로 이제 칼뱅도 종교개혁자인데요. 중세 그리스도교가 그 면죄부를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타락을 했죠. 면죄부를 특히 판매하게 되면서 이제 종교개혁에 활을 당기게 됐는데요. 면죄부라는 것은 성금을 내잖아요. 성금이라고 하나요? 헌금이라고 하나요? 교회 가톨릭 재단이 아니지. 여러분 용어가 적절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그 기독교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될 때 이 돈이 여기 헌금함에다가 돈을 넣을 때 돈이 떨어지는 그 땡그랑 그 소리에 따라서 죄가 사해진다라고 해서 면죄부를 이제 교회가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말하자면은 기독교가 타락했다라고 해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엇이 나왔냐? 이때는 구교죠, 구교. 신교가 나오게 됐는데요. 신교, 지금의 교회와 가톨릭 성당을 구교와 신교로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요. 그 칼뱅이 바로 이제 직업관에 있어서도 중세와 달리 완전히 이제 새로운 직업관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자, 칼뱅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칼뱅의 직업관을 이해하려면 가장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세요. 자, 구원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입니다. 직업 소명설. 네. 자, 칼뱅은 구원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을 크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구원은
미리 예정되어 있다는 게 구원 예정설입니다. 자, 모든 이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구원 여부는 미리 예정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 구원 여부를, 예정되어 있는 구원의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의 영원법을 파악할 수 없듯이 구원 여부가 미리 결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미리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직업 소명설인데요. 직업은, 모든 직업은 소명,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이다. 네, 신의 부르심이라는 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직업은 신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 직업 소명설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명의식을 가지고 라는 얘기를 할 때, 소명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이 직업에 부름받아서 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보통 이제 교직을 얘기할 때 이제 소명의식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절묘하게 연결되냐 하면, 자, 이렇습니다. 자, 구원은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모든 직업은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이 주신, 신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 직업에 우리가 근면성실하게 이 직업에 이제 종사함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직업적인 성공을 할 수 있겠죠? 직업적인 성공을 하면 여러분 뭐가 따라와요? 뭐가 따라와? 부가 따라오겠죠. 부. 네. 부가 따라오게 되는데, 자, 이 직업적인 성공이라는 것이 신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부여한 직업인데,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공하게 되고, 따라서 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중세의 부를 축적하는 것은 굉장히 지탄받을 일이었는데, 자, 이제 칼뱅 시대에 와서, 이제 근대에 와서 이 직업 소명설적인 관점에서 직업적인 성공을 통한 부의 축적은 지탄받을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네, 지탄받을 대상이 아니죠. 부의 축적이 네, 허용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네, 신이 주신 소명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부의 축적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정당화. 부의 축적이 정당화. 자, 그러니까 신에 의한 이 신이 우리에게 의무로 주신 이 직업을 성공함으로써 직업에서의 직업적 성공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냐 하면 구원의 증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구원이 되는지 아닌지. 그런데 신이 주신 직업에 있어서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공을 했어요. 신이 주신 그 의무라고 할까요? 네, 그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이행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 직업적 성공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인 성공은 구원의 증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 구원의 증표라는 것은 구원의 확증과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네, 다른 의미입니다. 구원의 확증이라는 것은 직업적 성공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구원의 증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인 거예요, 추측. 왜냐? 구원은 예정되어 있어도 우리는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표냐 확증이냐라는 이렇게 선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미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아까 중세 그 그리스도교와 지금 칼뱅과의 차이점은 직업 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중세에 있어서 직업은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성직자와 그 성직자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 특히 어떤 이런 부를 축적하는 직업을 가지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천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천시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만 이렇게 귀한 사람들로 보고 나머지는 다 천대하거든요. 그런데 칼뱅 시대에 와서는 지금 직업 소명설 모든 직업,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직업이든 아니면 귀하게 여기는 직업이든 모든 직업은 그야말로 다 신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도 하찮은 직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완전히 이 혁명적인 거죠. 지금 중세와 완전히 직업관이 달라지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이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는 그 자본가로서의 직업을 또 소명으로 받았고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소명을 또 받은 거죠. 그래서 각자가 다 각자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근면성실 그리고 중세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 금욕주의적입니다. 왜냐면 이건 종교적인 색채인 거죠. 돈을 번다고 해서 부를 축적한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죠. 그리고 또 신이 주신 직업에 있어서 당연히 근면하고 성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근면 성실한 노동자들을 그 노동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에 이제 사상가 중에 한 분인 베버, 막스 베버라는 철학자는 베버라는 사상가는 칼뱅주의라고도 하고요. 칼뱅의 이런 사상, 구원 예정설, 직업 소명설 이런 사상을 칼뱅주의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또 청교도주의라고도 하고요. 청교도주의라고도 하고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도 합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여기서 프로테스트는 저항하다라는 영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교의 저항에서 나온 이 신교도주의자들을 프로테스탄티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청교도주의. 자, 그래서 베버라는 사상가는 이 칼뱅주의 또는 청교도주의, 프로테스탄티즘이 근대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한 토대가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정당화되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이게 지탄받을 대상이었는데 부의 축적이 정당화되고 허용되면서 자본주의 정신, 그리고 아주 근면성실한 노동자들을 이 자본시장에 공급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칼뱅주의가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었는데 이번 지금 수특과 교과서를 보니까 교육과정에서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설명 한번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서양의 직업관 마르크스인데요. 자, 칼 마르크스, 여러분 공산주의, 주창자입니다. 자, 마르크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본주의 체제에 분업화된 노동이 무엇을 발생시켜? 인간 소외를 발생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마르크스는 여러분, 자, 보세요. 모든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자, 노동의 본질을 마르크스는 노동의 본질을 자아 실현으로 봤습니다. 자아 실현.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어떤 제가 만약에 빵을 만드는 제빵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제 마르크스 이제 근대에는요. 과거에 빵을 밀가루를 빻아서 반죽을 하고 모양을 내고 그리고 빵을 굽고 그리고 포장해서 판매까지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그 장인이죠, 장인. 네. 그래서 이 제빵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자 판매를 딱 했을 때 사가는 사람이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먹고 싶어요. 네, 또 올게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굉장한 자신의 보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동자들이 다 이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었는데 자본주의라는 게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모든 공정이 자동화가 바로 된 건 아니지만 공장식 수공업, 가내 수공업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장인 정신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분업. 네, 분업.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만 해도요. 그 자동차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 수백 개, 수천 개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갈 때 여기에 이제 머무는 작업자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담당하는 그 부품만 자기의 어떤 그 역할만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빵사를 보면 어떤 사람은 밀가루를 빻기만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반죽만 하고 어떤 사람은 모양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굽는 것만 하고 어떤 사람은 포장해서 파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분업이 결국은 내가 만든 것으로부터 그 만든 사람을 소외시키는 인간 소외 또 노동 소외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것으로부터 내가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자동차에 페인트만 칠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오른쪽 문짝만 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 문짝만 하루 종일 다는데 그 내가 완전히 그 완제품으로 나온 자동차를 보면서 이 차를 내가 만들었지라는 뿌듯한 보람, 어떤 나의 그 본질이 실현된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그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물건으로부터 내가 소외된다는 느낌.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의 분업화된 노동이 가져오는 인간 소외이다 또는 노동 소외이다라고 마르크스는 비판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분업화된 노동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공산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해요. 공산사회. 공산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여러분 이게 산이 생산수단이에요.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거예요.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사회가 공산사회입니다. 그래서 공산사회를 통해서 인간성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공산사회는 산무예요. 산무. 이 무는 없을 무자입니다. 세 가지가 없는 사회가 공산사회입니다. 자, 먼저 계급이 없어요. 계급이 없고요. 계급이 없다는 것은 자본가 대 노동자 이런 계급이 없고 그 다음에 국가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예요. 국가가 아니고 국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사유재산이 없다.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이 사회가 공산사회인데
모든 사람들의 인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산사회로 가야 된다. 네,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네, 마르크스의 직업관은 그래서 노동의 본질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네,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는 바로 분업이다. 분업이 바로 노동자의 인간 소외 혹은 노동 소외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네,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료 플러스만 보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자, 플라톤의 직업관인데요. 자, 내 생각의 성향상으로 장인이거나 또는 다른 어떤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나중에 부나 다수 또는 힘에 의해 또는 이런 유의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우쭐해져서는 전사의 부류로 이행하려 들거나 자, 성향상으로 장인이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는 플라톤의 직업관 세 가지 계층이 있었잖아요. 통치자, 그 다음에 방위자, 그 다음에 생산자였는데요. 말하자면 이게 생산자입니다. 생산자가 우쭐해져서 전사의 부류, 방위자 부류죠. 이행하려 들거나 혹은 전사들 중에 어떤 이가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수기 결정하며 수호하는 부류로 말하자면은 통치자 계급으로 이행이라는 건 여러분 옮겨간다는 거죠. 하려 든다면 그리하여 이런 사람들이 서로 도구나 직분을 교환하게 된다면 또는 동일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려 든다면 동일한 사람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면 안 돼요. 사회적 분업 체계이기 때문에 하려 한다면 그런 경우에 내 생각에도 그렇지만 자네한테도 이들의 이 교환이나 참견이 이 나라에 파멸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 생각하네. 그러니까 플라톤은 도구나 직분의 교환, 동일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것 전부 다 나라에 파멸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거, 사회적인 분업 체계가 바람직하다. 무엇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분업해요? 사회적 직분을 분업하나요? 타고난 성향에 따라. 자, 성향에 따라입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자,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성, 기계, 욕망이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았다. 영혼이. 그는 이 세 부분이 어떻게 상응하는가에 따라 사람들을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의 세 계층으로 나뉘었으며 국가는 세 계층이 각각의 본분에 맞는 탁월성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울 수 있다고 하였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너무 길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이 아니고 학교에 오실 때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